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K-팝 스타 시즌4가 시작되고서 오디션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어났죠. 식을 줄 모르는 오디션 프로그램 인기가 참 신기하기만 한데요.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을 벤치마킹한 형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모방 프로그램을 낳으면서 21세기 대중문화의 지용도를 크게 바꿔놨죠. 그렇다면 이 아메리칸 아이돌의 수익 구조는 어떨까요? 일단 광고입니다. 한 편당 약 8억 원 정도를 받고요. 결승 무대 같은 경우는 14억 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시즌이 지날수록 슈퍼스타들은 좀 덜 배출됐지만 광고 수익은 계속 증가했는데요. 시즌3 때는 4,500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시즌6 때는 총 8,200억 원의 광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TV는 광고 수익만 있는 것 아니죠. 다양한 스폰서들이 따라 붙게 되는데요. 아메리칸 아이돌은 미국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답게 포드, 코카콜라, 아이튠즈 같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후원을 맡았습니다. 그 대가도 상당했을 것 같고요. 직접 음악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참가자들이 음악을 가지고 컴필레이션 앨범을 발표하고 이 스타들을 데리고 투어를 돌아서 공연 티켓을 팔기도 합니다. 이 음악 사업을 통한 수익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즌5 때의 투어는 389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음악은 켈리 클락슨의 A Moment Like This 듣겠습니다.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1의 우승자였고요. 그 우승곡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새살뜨문 뉴스 여든까지 간다. 집요한 MC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요한 인터뷰. 네, 오늘은 상가 권리금 법제화,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속보 하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예산 부수 법안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의장이 부수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원내 지도부 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 간이 협의를 통해서 배당소득 증대세제, 이런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고차 의제 매입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현행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월세 세액공제 전환에도 여야가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서 지금 부수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오후 5시에 본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산안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상가권리금 문제 얘기해보기로 했었죠. 지난 9월 24일이었습니다. 자영업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상가권리금, 원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죠. 이걸 법제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법안이 계류 중이고요. 올해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법제화가 물 건너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 시기를 틈타서 임대한 사람들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을 강요를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 이게 여전히 미흡한 채로 남아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의 이유로 임대인이 나가라라고 퇴거를 요구를 하면은 하나도 못 돌려받고 쫓겨나거나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전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대에서 지금 장사를 하다가 퇴거 요청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연결해서 어떤 사정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맘 편히 장사하고픈 모임, 상인 모임이 있습니다. 이 임대해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모임인데 권국백 대표를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대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먼저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홍대 앞 마포구 서교동에서 네. 참숯 만난 닭갈비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돼지갈비, 삼겹살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장사를 시작한 지는 이제 5년 만기가 지나서 6년째 접어들었고요. 네. 이게 8월 15일이 만기였어요. 네. 근데 만기 6개월을 남겨놓고 2014년 2월 달에 친구와 대동하고 예. 나서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면서 저희 보고 만기 때 나가달라고. 네. 그래서 저희는 절대 나갈 수가 없다. 예. 여기가 저희가 삶의 터전이고 여지껏 이뤄놓은 무형의 자산의 가치가 있는데 네. 또 골목 상권이거든요. 장사도 잘 안 되는. 네. 네. 그런 데를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이제서부터 단골도 잡고 잘 되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나가라고 막무가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어. 2월 24일 날 내용 예. 증명을 보내오고요. 네. 3월 24일 고소장을 보내왔어요. 그럼 지금 최선재 예. 사장님은 장사는 하고 계신 건가요? 예, 하고 있는데 네. 재판을 이제 하면서 6월 달에 첫 변론 기일이 있었고요. 예. 11월 20일 날 선고일 날 패소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한 가지 원통한 거는 네.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은 원고. 예. 저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나라 예. 법과 제도가 너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군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예. 안 되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저희가 예. 읽어놓은 그 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강탈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5년이 나가면- 지났으니까 나가라는 거죠. 네, 네. 저희는 들어올 때 1억 2천에 보증금 4천에 1억 6천을 들여서 예. 여기 들어왔고 들어와서 공사를 또 한 개 한 2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 권리금 하나도 없이 이제 쫓으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법과 제도가 네. 우리나라에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맘상모에 가입을 해서 예. 배상을 받고 나가야지 이대로는 나갈 수 없잖아요. 억울하니까. 그러면은요. 지금 일단 패소 판정은 났잖아요. 예, 그래서 항소할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맘상모가 같이 연대해서 예. 같이 이제 임대인하고 같이 대결을 해서 뭐 연대를 해가지고 예.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건물주가요. 예, 1년이 됐으니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저희를 보면은 뭐 네. 여러 가지를 짐작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이 장사가 그동안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예. 권리금 안 주고 내쫓고 또 새로 예. 들여오면서 권리금을 그쪽으로 받아서 받아가지고 본인이 예. 챙기겠다는 권리금 약탈이죠, 임대인이. 그런 혐의가 보여요. 네, 그런데 예. 이게 원래 여기가 좀 약간 골목이고 네. 장사가 안 되던 자리를 저희가 들어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로 네. 진짜 피땀 흘려서 잠도 어떨 때는 뭐 2-3시간, 3-4시간 자면서 점심 장사 직장인들 시작으로 상대로 해서 점심 예. 장사 시작해서 이제 단골을 잡고 저녁에 이제 닭갈비도 맛있다고 소문나서 멀리서도 찾아오세요. 네. 그 자리 잡고 하고 있는데 진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임대인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정을 그래서 좀 얘기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럼 네, 뭐 우리 아들이 예. 군대 제대하고 이제 아파가지고 그 네. 치료비도 마련해야 되고 우리 먹고 살아서 여기서 절대로 못 나간다. 예. 그랬더니 이제 법대로 하겠대요. 법대로요? 네, 법대로는 우리나라 법이 상가보호법이 임대차 예. 상가보호법이 5년이에요. 그렇죠. 그 5년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예. 5년을 10년으로 해주시든지 양수양도를 네. 임차인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해주시고 환산보증금 폐지해주시고요. 예. 재건축 퇴거 보상도 해주셔야 되고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진짜 잘못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는 진짜 어디 가서 피해 사례 발표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억울하시죠? 예, 우리는 예. 장사한 죄뿐이 없는데 피고인이 돼야 하고 왜 임대인은 원고가 되고 그런 현실도 문제지만 네. 진짜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진짜 비정한 사회죠.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은 지금 네. 임대 기간 5년을 10년으로 바꾸면 그래도 이 문제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10년으로 바뀌면은 네. 아무래도 10년 동안 장사하면은 네. 그래도 투자한 원금도 건지고 예. 뭐 그냥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데 5년 딱 장사하고서 5년 만기 기다렸다가 내쫓는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 혹시 이 건물에 다른 다른 상점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다른 상점이 2층에 호프집이 있고요. 지하에 네. 주점이 있는데 예. 거기는 올해 들어왔어요. 2014년도에 아.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네.
이제 들어왔으니까 근데 장사가 원래 안 돼요. 아. 2층이고 지하고 장사 잘 안 됩니다. 근데 최 사장님 저희는- 가게는 잘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잘 되는 집만 골라서 주인들이 내쫓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는 예. 일단 맘상무와 함께 이제 예. 그 항소도 하시고 네, 예, 또 해보실 예정인데 어쨌든 네. 잘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우리 맘상무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네. 추운 날씨에도 1인 시위를 몇 명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고 저도 금요일 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시작한 거는 거의 보름 넘었고요. 예. 8시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들 한번 보시라고 피켓 들고 서 있고 네. 예, 앉아서 제수복 입고 앉아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예. 지금 뭐 여야 의원들이 또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이게 의견이 모아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여야 의원들이 네. 한간에 말로는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임대인들이 많대요. 건물 가진 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비영리 목적으로 1년간 비워두면은 네. 퇴거시켜도 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독소조항도 빼야 되거든요. 이해를 이번에 못하고 법안에. 자신들의 예. 오히려 임대인들의 그 이익을 반영할까봐 걱정하고 계신 거군요. 저희가 네. 8월 21일 날 그리고 또 9월 18일 날 이렇게 네. 재판을 하는 중에도요. 예. 여판사가요. 이 원고편을 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네 사정은 아예 아랑곳하지도 않고요. 예. 원고편만 들어요. 원고. 그 법대로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예. 법대로 기한돼서 나가라면 나가야지. 네. 그냥 왜 여기 와서 하소연 하나 이런 식으로. 판사들도 잘못됐어요. 공부만 할 줄 알고 알겠습니다. 예. 이 사회 물정을 모르고 네. 우리네 그 판사 엄마 아버지가 장사한다고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달라지겠죠. 원래는 엄마 아버지가 예. 장사하는 거거든요. 네. 예, 사장님 그리고 지금 얘기, 자영업자가 700만도 넘어서 800만 시대라고 그러는데 네. 직장에서 명태에서 쫓겨나면은 4, 50대인데 4, 50대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자영업 하는 수밖에. 그렇죠. 사장님 그런데 얘기 거의 다- 잘 들었고요. 예. 이어서 저희가 맘상모 대표님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네. 여러 가지 또 해결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좀 네.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바라겠고요. 예, 예. 오늘 연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선재 예. 사장님 외에도 지금 권리금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에 권구백 대표님 연결해서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왕창희 장사꾼 상인 모임 대표 권구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최선재 사장님 외에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슷비슷한 피해 사례들인가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홍대 최선재 사장님과 마찬가지로요. 단지 짧은 5년의 영업기간 경과로 네, 쫓겨나신 분이 또 삼청동 아랑졸띠 옷가게 사장님 계십니다. 예, 네, 이분은 최초 상가 임대차 결시에요.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상가세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 상가세입자에게 가게를 그만두고 나갈 때 자신이 권리금을 받았으니까 다음 상인에게 가게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양수 계약을 써줬는데요. 문서도 쓰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삼청동 상권이 그 인사동에는 그 가게들처럼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가 권리금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 건물주가 욕심을 내게 됐습니다. 5년 영업 보장 기간을 이유로 최근에요. 네. 상가세입자에게 명도 소송을 걸어와서 강제 퇴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냈던 권리금은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는 건물주가 상가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음 세입자를 받으면 현재 시가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상가의 권리금을 건물주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네. 예, 장사가 잘 되고 상가 권리금이 높을수록 상가 세입자들이요 예. 더 많이 쫓겨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할 때 이 임대 그 기간 5년을 좀 연장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좀 2002년도에 해결될까요? 이미, 예. 그 상가금 임대차 보험을 만들면서도 정부가 약속했던 겁니다. 네. 처음에는 2002년도에 5년을 기준으로 만들지만은 네. 현실을 반영해서 더 연장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예. 약속이 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피해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재건축 피해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남대문의 한영상가라는 피해 상가가 있습니다. 예. 현재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12명의 상인분들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상인으로 봐서는 가게 한 칸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상인으로서는 수억 원에 이르는 상가 권리금을 일시에 잃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는데요. 예. 상가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일방적인 재건축에 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네. 저 권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정말 이게 네. 쫓겨나다시피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전에 법제화할 때도 내용이 좀 빠져 있었거든요. 네. 진행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재건축 대부분이요. 예. 사실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정부의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영업 보장 기간 내에 한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피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 또한 현실적으로 여당에서 수용이 될지 예. 매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가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요. 더 높은 임대료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임대인은 재건축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높은 재산적 이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가 세입자는 상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영업을 위해 투자했던 전 재산을 권리금 시설비, 인테리어를 일시 잃고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정말 비상식적인 현실이죠. 근데 이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겁니다. 예. 권 대표님 지금 네. 문자로 아마 이분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신 것 같아요. 179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네. 상가 임차인들도 사정이 있다. 그래서 5년 만기 계약할 때 다 얘기했던 건데 이걸 마치 악덕 임대인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네. 상가 세입자들이 예. 일반적으로 가게를 오픈할 때는 권리금도 주고 시설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앞서의 최승재 상인도 권리금 1억 2천만 원 포함해서 예. 1억 6천만 원 이상을 이제 지불했었고 네. 또 거의 뭐 전 재산을 투자하시다시피 가게가 없기 때문에 네. 단지 5년의 짧은 기간만 장사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 건물주도 일반적인 계약할 때는요. 계약서에는 이제 2년이라고 쓰지만은 자기는 더 이상 오랫동안 장사해도 좋다. 네. 그런 약속을 믿고 대부분의 상가 세입자들이 가게를 계약하게 되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장사한 지 불과 1년 만에 2년 만에 예. 혹은 어떤 상인들은 몇 달 만에 재건축 통보를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할 경우에 쫓겨나게 되면은 네. 퇴거료 보상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상가 세입자가 있는 전체 상가 임대차 피해 사례 중에요. 네. 60%가 예. 상가 재건축을 인하여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 무슨 볼게요.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요, 건물주가 재건축하면은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상가 세입자에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건물주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재건축하면은 아무런 임차에게는 보상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을 핑계로 상가 세입자를 쫓아낸 다음에요. 예. 오히려 상가 세입자를 쫓아낸 다음에는 재건축을 하지 않고 네.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재건축을 못하겠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다른 다른 임차인. 상가 세입자를 받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럴 예. 경우에 예. 쫓겨난 상가 세입자는 되게 억울한데요. 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예. 재건축을 이유로 되면은 모든 세입자를 거의 쫓아내고 권리금 약탈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개정안에다 보면은 건물주가 상가를 비영리로 1년간 사용을 하면은 상가 세입자에 대한 권리금 회수 의무를 면제하려는 그런 개정안을 내놓았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예, 저는 정말 상가 건물주가 1년 이상 비영리로 사용할 경우 퇴거 보상 의무를 면제하려고 하는 시도인데요. 매우 네. 우려됩니다. 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임대료가 400만 원이고 권리금이 2억인 경우에요. 그 400만 원을 갖다가 12달 하면 4,800만 원이 됩니다. 네. 4,800만 원 임대료 받지 않는 대신에 1년 후에 건물주는 2억 원을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될 경우 건물주가 상가 세입자를 쫓아내고 권리금을 강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 악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안 해야지 된다는. 임대인도 예.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허점은 놔둬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상가 권리금 법제화 이전에 지금 뭐 임대료 폭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5년만 되면은 쫓아내고 다시 또 권리금 약탈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제화부터 일단 좀 이뤄져야지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움직임은 지금 뭐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 방송을 듣고서라도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이게 들었습니다. 정말 민생 현안입니다. 예. 상가세입자들이 네. 지금 500만 명, 600만 명이 되는데요. 네.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예. 박근혜 대통령도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고 올해 초 2월 25일 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잘 지켜지고 세입자들을 위하는 정말 세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예. 법안이 제정될 수 있기를 정말 기대를 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권구백 대표였습니다. 예,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중규직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죠. 이거 참 좀 약간 어이없기도 한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겠고요. 금융상품 백서 있습니다. 차명거래 금지법 이후에 뜨는 금융상품이 있다는데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NS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으로 하는 것을 좀 더 좀 잘 해보자는 게 이제 종합대책이 나올 걸로 기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니라 무슨 뭐 중규직이라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네요. 네. 뭐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정부는 아니라고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예.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론 떠보기인가요? 일단 언론에 흘리고 나서 이제 조금 논란이 심하면 우리는 검토한 적이 없다 하고 바로 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뭐 지금 논란은 되고 있죠. 중규직이 정부 쪽에서 아무 뭔가요? 얘기 안 하면 이게 예. 안 나올 이게 나올 일 없는데 네네네. 네. 중규직이라는 게 어떤 예.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죠.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 예. 그래서 그 중간 형태인 중규직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게 이제 정부 쪽 얘기라고 이제 언론에서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고용 기간은 이거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네. 뭐 정규직은 저기 정년까지 다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다만 다른 처우 뭐 사회보험이나 임금이나 이런 다른 처우는 정규직과 똑같이 하겠다. 뭐 예. 이게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정규직은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아닌. 그 애매한 형태로 약간 고용이 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스페인에서 도입이 됐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이와 유사한 형태가 있었다 이게 이제 뭐 그 언론 얘기인데. 네. 근데 뭐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물론 정부 쪽에 흘러나온 얘기겠죠. 근데 스페인이 1997년에 중기주가 비슷한 거를 이제 해서 실업률을 크게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뭐 실업률이 떨어지긴 떨어졌더라고요. 예. 의미 있게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당시에 또 성장률 상당히 좋았어요. 예. 네, 그래서 성장률 때문에 떨어진 건지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이제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근데 걱정이 좀 되는 게 이렇게 그 복지를 확대하고 고용 유연성도 강화하자 이런 논의는 예. 저기 북유럽에서도 나왔거든요. 예. 실제로 90년대 때 특히 이제 덴마크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유연 안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구축하고 예. 노동 유연성을 좀 제고한다 그러면 예. 이게 성장에 도움이 되고 복지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실업률을 좀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럼 국내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거에 네. 대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국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그 논의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우리나라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고 복지를 확대한다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아닙니까? 예, 꼴찌 수준인데 여기다 섣부르게 노동 유연성을 제고를 하게 되면 네. 이게 굉장히 경제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네. 비정규직은 많이 양산하고 이제 복지는 안 되고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네,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고를 쉽게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안전망인 복지를 확대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네, 당연하죠. 네, 같이 가야지 되는 패키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특히 외환위기 때 예. IMF도 그런 얘기 했었죠. 네. IMF도 두 가지 얘기 했어요. 예. 노동 유연성 제고하라.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하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게 너무 빠른 얘기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그러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막 그렇죠. 자르면 되니까. 예. 근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복지 지원이 필요하니까. 예, 예. 누군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상 이 IMF 정책은 실패한 건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뒤로 비정규직은 많이 늘었는데 네. 사회 안전망은 많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 지금은 뭐 IMF가 한 게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정규직이나 이렇게 노동 유연성 제고하는 게 지금 과거에 IMF가 했던 얘기가 비슷한 얘기거든요. 예.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되죠.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가 또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게 예. 고용이 지금 너무 노동이 경직돼 있고 고용이 경직돼 있고 예. 정규직이 너무 과부하돼 있다. 그러니까 해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거기 이런 얘기를 좀 자료를 좀 검토해봤더니 네. 상당히 오해 소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일단 먼저 OECD 통계를 보면요. OECD가 5년 단위로 그 고용 보호 지수라는 걸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세 가지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두 중에서 두 가지가 정규직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때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보면 정규직의 개별 해고에 관한 거, 예. 그 보호 지수가 34개국 중에서 12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중간보다는 조금 보호 지수가 높으니까 경직도가 약간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규직 집단 해고에 관한 거, 예. 이건 보호 지수가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보호가 안 되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두 가지를 이렇게 평균을 보면 즉 개별 해고 보호 지수하고 뭐 집단 해고 보호 지수 이걸 보면은 이게 평균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평균 밑에 아니에요. 그죠? 지금 소장님하고는 다른 통계를 냈었죠. 세계 경제 포럼 WEF 순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경직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도 저도 봤어요. 그러면 예. 그 봤더니 세계 경제 포럼에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 유연성이 대략 148개국 중에서 86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100분위를 따져보면 100개국 중에서 58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뭐 높다 낮다 얘기하기 좀 어려운 순위죠. 그래서 과보 상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정부 재계에서는 그 세계 경제 포럼 이제 그 지수 그 순위 중에서 이제 그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서 정리 해고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순위가 148개국 중에서 120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경직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 여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퇴직금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나라는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없거나
또는 퇴직연금을 하고 있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딱 들어오면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면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비용이 높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을 볼 때는 그러면 이 변수를 빼고 퇴직금이 없다고 다른 것만 이제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다음 OECD로 봐도 OECD 국가 중 한 중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뭐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은 예. 뭐 다른 나라의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평가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과보라는 말이 좀 과장됐다는 예, 그런 과보 얘기죠. 과장됐다는 얘기. 예.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이요. 예. 이게 결국 차별정부가 입법화를 해가지고 마련을 했는데 네. 정부는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노동계는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상반된 주장의 근거들은 어떤 건가요? 이제 통계가 좀 다르죠. 예. 통계가 다른데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게 2007년 7월 달에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발효 시점을 유예를 시켰어요. 2009년 7월로 2년 네. 동안 유예 기간을 둔 거죠. 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통계를 보면 그 2년 동안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많이 적응을 해 나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이렇게 채용했다 나중에 정규직이 전환할 거면 예. 뭐 애초부터 정규직을 채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능력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뭐하러 비정규직 했다가 이렇게 정규직을 전환하겠어요. 애초부터 정규직을 전환한 게 더 낫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은지 적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관점이 다르죠. 노동계에서는 이제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7년 이전에는 뭐 거의 뭐 한 7년 동안 비정규직이 많이 안 줄어들었는데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한 8%포인트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정부 쪽에서는 이제 2009년을 시점으로 봐서 네. 2009년 전에 5년 동안 줄어든 거나 네. 2009년 이후에 줄어든 거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양쪽 다 이렇게 통계를 집계하는 기준이 다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노동계 쪽이 조금 더 예. 뭐 사실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제가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말하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비정규직은 불안한 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효율적인 고용 방식이라고 네. 얘기를 하겠지만 네. 비정규직은 줄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조치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면 뭐 비정규직의 보호에 관련 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 법규를 강화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과거부터 뭐 보조금도 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고 예. 또 하나 뭐 말씀을 좀 드리면 비정규직이 비중이 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뭐 사회보험료를 좀 할증하고 예.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좀 할인을 한달지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유인 장치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되도록이면 정규직을 좀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그런 노력보다는 자꾸 정규직 과보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거꾸로 가기 때문에 예. 뭐 저도 그렇고 뭐 노동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불법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사실 어제부터 시행이 됐죠. 은행 창구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실명제법 개정된 게 시행된 이후에 어제가 첫 영업일이었는데 좀 뭐 고객들 변화가 있던가요? 예,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네. 주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제부터 시행된 것이나 마찬가지겠고요. 지난주까지는 차명 계좌와 관련된 상담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오늘은 차분한 분위기였고요. 오히려 대상 아닌 분들이 은행에 와서 통장을 새로 만들면서 네. 차명 금지법 때문에 깜짝 놀라는 뭐 이런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대상이 아닌 분들이 왜 통장을 만들었을까요? 예, 어제부터 통장을 개설할 때 불법, 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를 예. 그런 양식이 있는데요. 네.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인 고객들이 오히려 예전에 받지 않던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니까요. 당황하고 네. 예. 무슨 내용인지 묻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반 고객들도 통장을 새로 만들 때 불법 차명 거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부터 고객이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또 네. 만기된 예금 예. 다시 예치할 때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요. 네. 또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내용 중에 불법,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의 실명 거래가 아니다. 예.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무시무시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있겠네요. 무슨 내용인지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좀 창구가 한산했다라는 것은 거액의 자산가들은 이미 준비를 다 마쳤다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이 올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이후부터 꾸준히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나름대로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 실명으로 바꿔놓지 못한 고객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분들은 당분간 흐름을 더 지켜보자. 예.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얘기 들어보면은요, 금도 많이 팔렸다고 하고 네. 달러와 같은 외화로 바꿔가신 분도 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요. 예, 저도 신문 보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네. 그동안 차명 거래를 했던 분들이 실제 명의로 돌려놓으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실제 명의로 돌려놔라. 그래야만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홍보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돌려놓으면 당장 금융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명의로 해놨던 예금을 제 명의로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차명거래 이름으로 발생했던 이자 소득, 이걸 본인 소득으로 해서 다시 신고해야 하는 네. 이런 문제도 발생하니까 예. 이번 기회에 해지해서 금으로 바꿔놓든지 달러화로 바꿔놓자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금이나 달러화로 바꿔놓다 해서 차명거래 금지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세무당국에서 또 정부에서 은행 전산 내용이라든가 또 근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되면 예. 언제든지 계좌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바꾼 금액만큼은 항상 그 가시권에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차명 거래했던 분, 예. 금이나 달러로 바꾸고 있다. 네. 또 그런 걸 문의하신 분들도 실제로 계셨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차명 거래했던 분들이 많기는 많았나 본데 주로 어떤 분들일까요? 예. 주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불법 도박 자금 은닉을 위해서라든지 예.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타인 명의로 예금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영업점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고요. 또 실제로 이렇다면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고객들을 주로 보면 절세 차원에서 친인척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활용하는 경우는 있었다라고 저희들도 봅니다. 네. 한 두세 가지 정도가 해당되겠는데요.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세율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고요. 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새로 부담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여기다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 합쳐서 4천만 원 초과해서 예. 2천만 원 초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위해서 친인척 명의나 가족 명의로 나눠서 예금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금융소득으로 4천만 원, 2천만 원 받으려면은 예금이 어느 정도나 돼야 되죠? 현재 은행 이율이 연 2% 초반이니까요. 예. 약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의 은행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8억이 넘는 돈은 차명으로 좀 바꿔놨었는데 그걸 네. 이번에 이제 다시 돌려가지고 와야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군요.
종합과세 대상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원래 좀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요? 예, 현재 세법으로 보면 증여세 감면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배우자끼리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부모는 3천만 원, 네. 기타 친족은 500만 원입니다. 형제들은 500만 원. 이게 10년간 합산 금액이고요. 예.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벗어나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조세포탈 행위로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현재 절세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60세 넘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계시다면 비과세 생계형 저축으로 3천만 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세금으로대로 3천만 원 가입할 수가 있고요. 농수축협회원조합의 조합예탁금이라고 해서 1.4%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합예탁금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네. 또 60세가 넘으셨다면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빼고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생계형이라든지 세금우대라든지 조합예탁금 합하면 거의 1억 원까지 절세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 예금을 할 수 있는 한도가 3천만 원까지 증여세 감면 대상입니다. 1억 원 가입했다면 앞으로는 조세포탈 목적이다 해서 예.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네. 유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도를 잘 알아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앞으로는 처벌을 받게 되죠. 예,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은행원, 금융회사 종사원 네.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혹시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예, 아마 동창회, 부녀회 이런 걸 한두 개씩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네. 몸을 갖다 보면 이제 회비를 걷게 되죠. 예. 이 회비를 총무나 대표가 이제 관리하는 경우, 또 문중, 교회 이런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또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모가 부모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이었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가 권리금 얘기도 했었고요. 이게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어서 임차인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또 연말정산과 관련한 얘기했는데요.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셔도 좋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SNS에서 패친과 특친이 되어주시면 더 다양한 얘기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